안녕하세요, 대표님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또는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허리뼈가 주저앉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너무나도 흔해집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그리고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무려 60% 이상이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70대 이후 남성의 20%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병이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뼈를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병이지요. 한번 부러진 고관절은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을 겪으신 어르신들 중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됐더라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어떤 신호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뼈 건강 관리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골다공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뼈골, 마늘따, 빌공, 병증을 씁니다.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뚫린 상태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흔히 뼈라고 하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돌덩어리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매 순간 오래된 뼈는 녹아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골재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청년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뼈가 녹는 뼈보다 많아서 골밀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우리 인생 최고의 골량, 즉 최대 골량에 도달하게 되지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40대부터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뼈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1년에 약 0.9%에서 1% 정도씩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시작되면 이 속도가 무섭게 빨라집니다. 폐경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매년 2%에서 3%, 심한 경우 5%까지 골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가 녹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뼈가 브레이크 없이 녹아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뼈를 확대해서 보면 마치 벌집처럼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이 벌집의 벽이 점점 얇아지고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살짝만 눌러도 부서질 정도로 약해집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골밀도 수치인 T스코르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지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5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해서 골다공증의 전 단계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가장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는 손목, 척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고관절입니다. 특히 척추골절은 아무 증상 없이 서서히 뼈가 주저앉으면서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굳게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척추 골다공증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아셨으니 이제 왜 관리가 그토록 중요한지 감이 오시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하필 폐경 후 여성분들이 그렇게 골다공증에 취약한 것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뼈, 심장, 피부, 혈관 등 온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호르몬입니다. 특히 뼈에 있어서는 파골세포, 그러니까 뼈를 녹이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50세 전후로 폐경이 오면 이 에스트로겐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파골세포들은 신나게 뼈를 녹여나가기 시작하고 조골세포, 즉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폐경 후 첫 5년 동안만 해도 전체 골량의 15%에서 2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지요. 그래서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폐경이 오면 바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50대가 되셨다면, 그리고 폐경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신 뒤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밀도 검사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줄여서 덱사라고 부르는데요. 10분 정도면 끝나고 통증도 전혀 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54세, 66세 여성분들께는 무료로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남성분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여자들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남성분들도 70대가 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남성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여성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30%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오랫동안 술, 담배를 즐기셨거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 또는 운동 부족이신 분들은 남성이라도 조기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거나 키가 작으시고 마르신 체형의 분들, 조기 폐경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위장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에 해당되신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맞춤 정보를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완전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면 뼈가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 또는 가족분들께서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 키가 3cm 이상 줄어드셨다면 이것은 척추뼈의 미세,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키 좀 줄지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척추뼈가 서서히 찌그러지면서 키가 줄고 등이 굽는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척추압박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등의 통증입니다.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기 힘드시다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세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셨을 때 예전에는 꼿꼿했던 자세가 점점 앞으로 구부정해지고 어깨가 말려 들어간다면 척추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가 약해지거나 잇몸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턱뼈도 우리 몸의 뼈 중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턱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기 쉽고 임플란트를 해도 잘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톱이 쉽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손톱은 뼈는 아니지만 뼈와 비슷한 성분인 칼슘과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골밀도가 떨어지면 함께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등을 붙이고 똑바로 서보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등, 그리고 뒤통수가 모두 벽에 닿으시나요? 만약 뒤통수가 벽에서 3c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척추 후만증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갈비뼈 아래쪽과 골반뼈, 위쪽 사이의 공간을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손가락 2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1개도 안 들어간다면 척추가 짧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는 뭐니 해도 칼슘입니다. 우리 몸 전체 칼슘의 99%가 바로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는 혈액과 세포 안에서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전달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생명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뼈는 점점 빈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의 첫 번째는 바로 충분한 칼슘 섭취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하루 800에서 1000mg의 칼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분들은 1400mg까지 드셔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의 평균 칼슘 섭취량이 하루 약 4.77mg, 필요량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지요. 그럼 어떤 음식으로 칼슘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연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 1컵 200ml에 약 23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요거트 1컵, 치즈 1장도 비슷한 양의 칼슘을 제공하지요.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우유를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락토프리 우유나 발효된 요거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멸치, 뱅어포, 정어리 통조림, 연어 통조림 같은 것들이지요. 특히 멸치는 100g당 무려 900mg이 넘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거의 칼슘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콩 제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 약 300mg,
청국장과 된장에도 상당한 양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의외의 보물 녹색 채소입니다.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청경채, 그리고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깨깊은 칼슘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아몬드, 참깨, 검정깨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겠지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과도한 카페인, 탄산음료의 인산, 그리고 지나친 짠 음식입니다. 특히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칼슘만큼이나 중요한 영양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비타민 D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비싼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아무리 우유를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칼슘의 10%에서 15%밖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30%에서 40%까지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뼈 건강의 숨은 주역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무려 8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햇빛을 쬐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은 피부가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 중에서도 자외선 B, 즉 UVB가 피부에 닿으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환되거든요.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피부가 자외선을 비타민 D로 바꾸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셔 있어요. 게다가 자외선이 무서워서 외출할 때 선크림, 모자, 긴 옷으로 꽁꽁 싸매고 계시지요. 또 피부암 걱정에 아예 햇빛을 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결과 햇빛을 못 보니까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가 노출된 상태로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얼굴은 선크림으로 보호하시고 대신 팔과 다리만 햇빛을 쬐시면 피부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햇빛이 약하고 실외 활동이 어려워서 햇빛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과 보충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을 말린 것, 그리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가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 집에서도 쉽게 영양가를 높일 수 있지요. 보충제의 경우 50세 이상 성인은 하루 800에서 1000짜이유, 즉 국제 단위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신 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중 농도가 30나노그램 이상이면 정상 20에서 30은 부족 20 이하는 결핍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처음 들으시고 깜짝 놀라세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꼭 한번 검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운동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뼈의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뼈로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공사 현장의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뼈는 놀랍게도 자극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볼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뼈에 무게나 충격이 가해지면 우리 몸은 여기 뼈가 더 튼튼해져야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뼈는 빠른 속도로 약해집니다. 실제로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한 달만 지내도 골밀도가 1에서 2%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력과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그럼 어떤 운동이 뼈에 가장 좋을까요? 크게 3가지 종류를 골고루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체중을 뼈와 관절이 직접 받는 운동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일 이상 꾸준히 걸으시면 고관절과 척추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걸으실 때는 허리를 펴고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다만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수영은 전신 건강에는 좋지만 체중 부하가 없기 때문에 뼈 강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는 힘이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입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아령 대신 생수병을 드시거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는 고관절 골절을 막아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낙상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뼈 자체의 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태극권, 요가, 한 다리로 서기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 향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벽을 잡고 한 다리로 30초씩 서보세요. 처음에는 흔들리시겠지만 매일 연습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동작은 이미 약해진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뼈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뼈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챙겨 드셔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고 계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 적은 흡연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에스트로겐의 분해를 촉진해서 여성의 폐경을 더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혈관을 수축시켜 뼈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해요. 금연만 하셔도 골다공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적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하루 2잔 이상의 술은 간의 비타민 D 활성화를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뼈를 녹입니다. 또 술에 취해 넘어지는 사고는 시니어 낙상 골절의 큰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과도한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평생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들고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합니다. BMI 18.5 이하의 저체중은 골다공증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에요. 네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석 잔 이상의 커피는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니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커피 드신 후 우유나 요거트를 드셔서 칼슘을 보충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국물 요리, 김치, 젓갈을 좋아하시는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나트륨은 칼슘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짜게 드시면 드실수록 뼈가 약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콜라 같은 검은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것은 뼈 건강에 큰 적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10가지 생활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멸치나 시금치 반찬을 꼭 챙겨 드세요. 둘째, 매일 15분 이상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세요. 셋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넷째, 일주일에 3번은 스쿼트나 근력 운동을 하세요. 다섯째, 매일 한 번은 균형 운동을 하세요. 여섯째, 짠 음식과 커피, 탄산 음료를 줄이세요. 일곱째, 집안을 낙상 안전 환경으로 만드세요. 미끄러운 러그는 치우시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어두운 복대는 야간등을 두세요. 사실 한번 부러진 뼈보다 덜 부러지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낙상만 예방해도 골다공증 골절의 70%는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은 골다공증은 예방의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뼈는 한번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여는 작은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머님, 시어머님, 이모님, 고모님 같은 소중한 분들께 전해드리시면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